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화에서요, 뒤쪽에 있죠?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쭉 넘어가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문 문학의 상황 보고요. 그리고 신소설가 신채시의 등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기 있죠? 개화 개몽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신소설가 신채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에서요,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문 문학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끝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이행기 문학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현대문학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현대문학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 건데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현대문학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로 가게 되죠. 드디어 이제 근현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개화 개몽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이제 갈라지는 민족 분단 시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데요. 특히 개화 개몽 시대는 우리가 이제 한국 현대문학이 성립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봉건적인 옛날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 운동이 여기저기서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 운동도 있고 이제 갑오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현대 문학에서 우리가 이제 국문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양식들이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에 그런 문학을 이제 향유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근대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국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화 개몽 시대의 그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문학이 좀 태조되고 있다. 한문학의 전통이 좀 쇠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때 이제 국문문학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한문문학이 태조하게 되고 한시도 한시의 전통도 이제 좀 이제 쇠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시를 지을 때는 한시를 짓고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국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조를 지어서 노래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노래를 했었는데 조선 말기에 지금 이건창이라든가 김태경이라든가 황현이라든가 강희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시의 전통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퇴조돼 가고 있는 거였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국문문학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문문학이 퇴조하는 것은 이 시기 문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도 한문문학은 지속적으로 창작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당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적지 않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한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황현의 절명시와 같은 작품은 오늘날에도 이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을 통해서 대중적인 국문을 보급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교육, 신교육을 통해서 국문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한문의 사회 문화적 기능이 줄어들게 되고 한문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이제 글쓰기 활동도 좀 위축이 되더라. 그래서 한시 영역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개화 개몽 시대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국문으로 이루어진 시가 형태를 중심으로 좀 더 높은 위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현의 절명시 같은 경우에는 종종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황현의 절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을사늑약의 상황에서 이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절명시라고 돼 있잖아요. 절자가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절단 뭐 이런 거 있죠. 끊어버린다는 거고 명은 이제 목숨 명자예요. 그리고 시는 시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자살을 하면서 이제 지은 시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시를 지었느냐 여러분들이 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가인 황현이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피탈되자 우리 일사 이제 우리가 늑약을 가지게 되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국권을 피탈당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자결하기 바로 직전에 지은 이제 한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나는 지식인인데 하는 이제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비통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보면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이 다 세웠는데 이제 난리통은 뭐겠어요? 나라가 이제 망한 이제 을사늑약의 상황이겠죠. 머리털은 왜 다 세웠겠어요? 늙어서라기보다는 지식인의 고뇌,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다 하얗게 새버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몇 번 목숨을 버려야 할 것만 그러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오늘은 바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그런 국가원 피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비장한 결의가 드러나 있죠. 오늘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니까 지금 뭐겠어요? 이제 일제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조국을 나타낼 수 있고 바로 또 화자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득한 하늘을 비추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삼수죠.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해서 새와 짐승이 울고 있다. 슬프게 울고 있다. 사실은 슬프게 울고 싶은 게 누구겠어요? 시적 화자인 황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산은요 찡그리고 있어요. 강산이 우리가 강과 산이 찡그릴 수가 있나요? 네, 찡그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역시 이제 활용법이 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그래도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활용법이 쓰여져 있구나.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무궁화 세계 바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또 조국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유법이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그러니까 가을 등불 아래 이렇게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니, 성찰을 해보니,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글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지식인, 즉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자신의 고뇌, 비탄,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실은 이제 국권을 상실했던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결국에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이 시를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신소설가 신채시의 등장을 하기보다는요,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시대가 딱 넘어가는 이제 개화, 계몽 시대의 그 흐름, 특징 이런 거를 오늘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때 나왔던 이제 신소설이나 이제 신채시에 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신소설가 신채시에 등장했던 한국 근대문학의 그 시작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이제 개화 계몽 시대의 이제 문학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한국 현대문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그 중세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 개화 계몽 시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분단되는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주체적인 이제 근대 지향의 의식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화 계몽 시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현대 문학이 성립된 시기.
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이제 봉건적인 사회체제 모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 또 이때 어때요? 이제 다양한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침략적인 외세의 침입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자주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됐고요. 또 갑오개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근대화에 대한 작업,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이런 걸 통해서 또 민중의식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세와 다르고 이제 그런 중세적인 그런 그런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개화 개몽 시대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뭔가 근대화를 향해서 외세의 위협도 저항을 해야 되고, 이제 뭔가 이제 봉건적인 그런 사회 체제 모순 같은 거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게 바로 이제 개화 개몽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권을 또 회복을 해야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국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애국 개몽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추진되던 그런 시기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전 시대에 있었던 이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어떤 중세의 그런 가치, 이념, 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새롭게 이제 전환되고, 문학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형식이라든가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그 시기, 이제 중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개화 개몽 시대의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적어놨는데 물론 다 할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때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개화 개몽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개자가 아니죠. 이렇게 오타가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즉 개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개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운동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때요? 19세기 중반 이후에 전통사회는 붕괴되고 또 새롭게 이제 근대적인 사회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문의 전통적인, 그전에는 이제 한문이 전통적인 글쓰기였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을 잃게 되고, 이제 국어나 국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한 언어 문화를, 언어 문자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국문 글쓰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땠어요?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문 중심의 글쓰기가 지배층의 문화의 주류를 차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시를 쓴다든가 뭐 문학작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문으로 한시를 짓는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15세기 중반 훈민정음 창제, 우리 중세 후기 시대 가게 되면서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만 존재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때요? 문자가 이중적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지배층이고 나름 잘 나간다 하는 사람은 한문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민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아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제 바로 언문이라고 이제 지위가 낮아지게 되는 훈민정음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또 이전부터 지배층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낸 게 뭐예요? 한문이었죠.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등장한 것은 국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좀 공식적인 사회문화 제도와 이제 국어가 국문이 좀 이제 거리가 있었다. 아무래도 이제 아녀자들이 쓰고 한문을 또 번역하는 수단으로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문체라고 해서 좀 약간 위치가 낮았었죠. 그 전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르려면서 개화 개몽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도 이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외세에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의 그 민족적인 의식을 발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식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민족적인 주체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나타낸 게 바로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어 국문 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제 그 한문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문자죠. 그러니까 민족의 동일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는 민족의 독자성,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국문 운동, 국어 국문 운동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국어 국문 운동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이제 언문일치가 드디어 됐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드디어 국문운동의 이제 활발한 전개로 말미암아서 언문일치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가 일치하는. 그전에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하고 있지만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한국말을 쓰지만 쓰는 것은 중국의 한자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와서 이제 국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언문일치의 이상을 실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언문일치의 이상을 실현했다는 것은 민족의 주체적인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문자 생활에는 새로운 이제 변화가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고 쓰고 다 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식과 정보가 어때요? 바로 민중에게 가는 대중화가 나타나게 된다. 또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출판 인쇄물이 증가하게 되어 또 사회활동, 교육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어 국문 운동은 바로 이제 개화 계몽 운동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봉건적인 조선 사회의 낡은 제도, 관습,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개념 이런 것들을 결국에 이제 뭘 가지고 전파를 시켰겠어요? 바로 이제 국문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좀 더 확산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몽 시기, 개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외세의 위협이 아무래도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의식을 좀 더 강조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뭔가가 필요하다. 자주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춘 게 바로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국문 운동을 쓰게 되면은 어때요? 국문은 지식과 정보를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누구나 쉽고 배우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서구의 새로운 문물, 지식, 가치 이런 것들이 또 국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고 재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민중들은 국문을 통해서 새로운 서구의 문물과 가치와 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들을 억압해왔던 낡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자와 함께 모두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문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문화 이런 교양 이런 것들이 민중들에게 확산이 되게 되면서 한국의 이제 문화 민주주의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국어 국문 운동과 바로 이제 국문의 글쓰기가 확대되는 것은 바로 이제 드디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혁이 바로 이제 근대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 국문으로 글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제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 와서 읽어주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구술문학이라고 하죠. 정기수라고 해서 이제 늙은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듣는 우리가 이제 문학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국어 국문 운동으로서 우리가 이제 언문일치를 하게 되고 누구나 읽어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기록문학으로 드디어 우리가 보는 문학 작품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고 창작할 때는 그 양식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좀 더 개방적으로 문학 작품을 좀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양식이 변화했다라는 것도 이제 바로 이제 국문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나타난 큰 변화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문학이나 전통의 이제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고정적인 형식이 없어지게 되고요. 새로운 어떤 문학 양식이나 형식이나 정신의 자유로움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중이 좀 더 이제 글쓰기와 이제 글 읽기의 영역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어 국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국문 글쓰기를 더 이렇게 점점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근대 문학이 이제 등장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국문 사용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과거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문 교육이 약화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제 보통 시험에 우리가 국문이 정식 과목으로 이때 이제 포함이 돼서 어때요? 정식 과목이니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좀 더 국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어문 정책 기초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편집국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의정부 항모하문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법령의 칙령을 국문을 기본으로 삼고 하문으로 번역하거나 국한문을 혼용해야 된다라는 칙령을 공식적으로 이때 이제 발표를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문 사용이 어때요? 이제 공식적인 언어 문화 생활에서의 그런 공식적인 문자로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문 사용이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이 됐죠. 그럼 어때요? 대중적인 독자층을 상대로 하는 뭐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신문이나 잡지라든지 그런 대중 매체들이 이제 진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와 독자가 좀 더 그 이전 시대보다는, 조선 시대 그리고 이행기 시대, 중세 시대보다는 좀 더 이제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대중 매체들이 출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한 작품을 멀리 있는 사람까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전에는 소설은 그냥 남이 읽어주는 걸 듣는 거니까 아무래도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었죠. 이때 인쇄술 발달했다 카피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팔면 되는 거니까 한 작품을 멀리까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매체, 아까 말했죠, 신문이나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 더 동인지, 뭐 일간지,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이때 막 나타나게 되면서 어때요? 좀 더 밀접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문, 잡지 같은 매체는 매달 규칙적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규칙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이제 내용들이 전달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때 엄청난 변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국어 국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때요? 근대적인 기업의 성격을 지닌 출판사라든가 서점이라든가 신문들이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아는 게 독립신문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때는 어때요? 보시면 이제 국문 사용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딱 됐죠. 공식적인 이제 완전 그 언어 문자라고 이제 공표가 됐죠,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 대중적인 독자층을 상대로 하는 국문,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의 간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국문 서적의 출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제 독립신문이거든요. 독립신문 같은 경우가 1896년에 창간이 되는데 이제 국문으로만 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창간 당시부터 국문신문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국문 전용 신문. 그렇구나. 이게 이때 이제 국문 전용으로 하는 신문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만세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에다 국문으로 음을 옆에다 조그맣게 쓰는 국한문 표기 방식을 국한문 표기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민보라는 경우에도 바로 국한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학자분으로는 주시경 선생이 있으시죠. 주시경 선생이 이제 대한국어 문법, 그리고 국어 문전음학, 그리고 국어 문법, 말의 소리 뭐 이런 저수를 하면서 이제 국어 국문 연구가 좀 더 많이 레벨업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화 개봉 운동가들이 이제 국어 국문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에서 국문 전용으로 우리가 이때 발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변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독립신문 같은 경우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문 전용으로 국문 글쓰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독립신문은 국문을 창간을 했고 국문 글쓰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제 국문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하게 되면서 국문의 해독층, 국문을 읽는 이해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국문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학적인 그런 것들, 담론, 생각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에 보면은 국어 국문으로 왜 쓰게 되느냐에 대해서 공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고 했었냐, 하나는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국문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널리 공유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문 전용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문화적인 민주주의 이런 의식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국문으로 쓴 기사를 읽고요. 그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조선의 글로서 국문의 독자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중국의 한문과 구별을 하겠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예요? 민족적인 자기 정체성, 주체의 확립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국문 전용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독립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문화적인 민주주의,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두 번째는 우리의 민족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이 좀 이제 또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규범화해서 글쓰기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띄어쓰기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가독성이 높다고 하죠.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이때 독립신문에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규범을 해가지고 글쓰기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띄어쓰기를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인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글 읽는 거에 이제 기능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게 바로 독립신문에 나타난 글쓰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국문으로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언문일치, 그런 이상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에 이제 민족의 성장, 민중의 성장,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이 일치되다 보니 이때 이제 시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읽는 그런 게 아니고,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노래하는 노래였잖아요. 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바로 이제 개화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시조 가사에서 이제 뭐 개화 시조나 개화 가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읽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눈으로 읽는 새로운 글쓰기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제 국어 국문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어 국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이 출연하게 되고요. 인쇄술의 발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민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로 다가가고 있다. 이제 민중이 이제 좀 더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쇄술 발달, 다양한 매체,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때요? 보시면 이제 근대적인 기업, 우리가 이런 거 나오잖아. 근대적인 기업, 근대적인 작가, 근대적인 독자층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어떠니까 일반 독자들이
자기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하듯이 글을 대하고 책을 구입을 하죠. 그럼 출판사는 글을 쓴 작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중의 욕구를 고려한 그런 글쓰기. 이런 게 바로 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유통이 되는 형식 있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근대적으로 근대적인 기업의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사고 그 책이 잘 팔리면은 그 책을 어때요? 출판사는 작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게 되고 작가는 또 그걸 받고 또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글을 쓰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업적인 유통관계, 상품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근대적인 작가, 근대적인 독자층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어때요? 그런 기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대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 돈이 유통되고 있다. 상업적인 유통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때요? 근대적인 작가 탄생 그러면서 문단이라는 게 하나의 문학 단체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구입하게 되는 읽고 쓰는 독자층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문학 작품이 어때요? 점차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또 비평의 대상이 되게 되는 현대와 같은 이제 그런 근대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신소설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신소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옛날 소설 있죠. 옛날에 지금 고전 소설 같은 거 우리 그 조선시대의 소설 뭐 춘향전이라든가 심창전이라든가 유충렬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본다면 그것과 다른 새로운 뉴 소설이야. 그게 바로 신소설이라는 것이죠. 신소설의 이제 의의는 바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근대적인 상업적인 그런 유통관계에 의해서 독자 대중과 만나는 최초의 그 사례가 바로 신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의한 근대적인 상업적 유통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설이 최초의 소설이 바로 신소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많이 달라지게 되고 중세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중적인 독자층을 상대로 하는 서적 출판 판매 그쵸? 자본주의적인 유통 구조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근대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새롭게 정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읽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글쓰기에 종사하는 그런 기자가 생기기도 했고 소설을 쓰는 전문 작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도리를 익히고 덕망을 쌓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게 그때의 글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도덕적인 성품을 조금 더 우리가 다 수련하고 단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글쓰기였다면 내면적인 성숙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때 근대가 되게 되면서 보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 뭐야? 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문학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게 이때 글쓰기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적인 문필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신문이나 잡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현상모집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작가, 새로운 글쓰기 신진 작가들을 이제 많이 발굴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적인 정말 직업으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개화 개몽 시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문이었던 뭐 독립신문이라든가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향신문, 대한민보 같은 그런 대중적인 신문들이 바로 어때요?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그 작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 그러니까 현상 모집을 기회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작가를 모집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시겠죠? 상업적인 유통관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게 이 시대의 특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필 활동들을 이런 이제 그 방금 말했던 신문들이 조금 더 지지를 하게 되고요.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신문사들은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을 기자로 채용하기도 했고 또 출판사들은 전문적인 글쓰기 작가와 대중 독자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그쵸? 이제 신문에 실은 거니까 매개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작가들이 쓰는 글은 출판사에서 또 서적으로 책으로 발간돼서 독자들에게 읽을 거리로 제공되게 되고, 독자들은 돈을 주고 그걸 사고, 아시겠죠? 이런 이제 상업적인 유통 관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개화 개몽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최남선이라든가 이제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최남선, 뭐 이광수, 막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광수는 신소설, 근대 문학의 그런 이제 어떤 지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소설 창작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죠.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소년이라든가 청춘이라고 하는 잡지를 국문체나 국한문체로 발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형태를 좀 더 이제 그 실험적으로 했던 바로 신문학 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 이 시기의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최남선과 이광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여러 가지 문학 양식의 형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의의를 가지고 여기서 형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작가들이 바로 이제 최남선이나 이제 이광수 같은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되면은 드디어 어때요? 서구적인 의미의 문학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조선시대나 중세시대나 이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이제 학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교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면의 성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전통적인 이제 글쓰기에서 나아가서, 그렇구나, 요즘에는 이제 이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전문적인 글쓰기 영역, 이런 거를 나타내는 서구적인 의미의 문학이라는 개념이 좀 더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어때요? 이때 되니까 비로소 문학 작품이 이제 근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이제 문학으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느낌이 들죠. 상업적 유통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서 근대 문학의 확립을 위한 어떤 기초를 마련한 시기가 바로 우리 개화 개몽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아까도 말했듯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대가로 글을 쓰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글쓰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특수한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때 이제 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발달은 이제 국어국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됐고,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개화 개몽 시대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대한 개관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났던 이제 신소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신소설가 신체시에 대해서 보도록 해요. 근데 신소설가 신체시만 하면 너무 이제 간략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소설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또 영웅전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럼 같이 하고요. 신체시도 신체시만 하지 않고 개화가사라든가 창가도 같이 함께 다루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